네, 2부 시작됐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진행을 맡고 있는 최린아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연일 주목해온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를 앞두고 코스피가 전일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죠.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현물에서 소폭이지만 순매수 전환해준 것, 그리고 기관이 전체적으로 1,000억 정도 강화하면서 쌍끌이 매수를 만들어준 것이 큰 도움이 됐는데요. 아쉽지만 외국인들이 오후장 들어 현물 매수 규모를 좀 떨어뜨렸고요. 선물에서는 결국 매도 전환하면서 연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 전강 후약, 아침에만 반짝하는 장이 전일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종가상 약간의 플러스를 내면서 반등을 이뤄내긴 했지만 반등 폭은 상당히 미미했던 가운데 이마저도 못 해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이죠. 오후장 들어 또 분위기가 바뀌면서 4월 연속 밀렸고요. 이제 연저점을 정말 향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자, 50대 50입니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신중한 모습이 우리 시장, 뉴욕 증시 모두 펼쳐질 듯 보여지는데요. 일단 오늘 밤 결과가 나올 거고요. 정확하게는 내일 새벽 4시에 현재 시각으로, 이제 우리 시각으로 변환했을 때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선추매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확인 후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들여다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전일장부터 다시 정리해보죠. 네, 전문가 5분이 전일장에 관해서 이렇게 한 줄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최희승 차장님은 1950포인트 사수를 위한 안간 힘을 보여줬다라고 하셨고, 정혜원 팀장님, 김혜란 연구원님, 그리고 맨 아랫줄에 있는 안상현 대리님 모두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망장이었다. FOMC 회의를 앞둔 경계성 매물이 출회됐다. FOMC 회의 앞두고 눈치 보기 장이 지속됐다라는 의견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겸 팀장님은 전강 후약 장세였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6거래일 만에 소폭 사주면서 수급 개선 조짐이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네요. 자, 오늘 장 어떻게 될 건지 프리뷰입니다. 내일이면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텐데요. 최희승 차장님은 FOMC 마감 전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적어도 관망세가 연장되지 않을까 하셨고, 정혜훈 팀장님은 테이퍼링 이슈 해소 전까지는, 그러니까 오늘은 보수적으로 여전히 좀 시장을 바라봤으면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1950과 200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고요. 김현겸 팀장님은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더 좋아지길 기대하는 가운데 업종과 종목별의 차별화는 여전하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요, FOMC 회의 결과 발표 일단 확인 후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 남기셨네요. 네, 오늘은 특별히 동부증권 방배 지점으로 가서 김혜란 연구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FOMC 회의 바로 전이라 뉴욕은 오르긴 했는데 약간 눈치 보기 성격이 짙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확인 후에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를 사더라도 내일 사는 것이 나을까요? 오늘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지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최근에 이제 미국 FOMC 앞두고서는 계속 코스피 코스닥 지수 눈치 보기 장세 보이고 또 경제성 매물 출회되면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 줄어들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17일, 18일 FOMC 회의에 대해 가지고 우선 오늘 내일까지는 좀 변동성 장세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시장에서 이미 다 예상하다시피 테이퍼링이 지금 시행되니 아니면 내년 1월, 3월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인데요. 우선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차원에서 시장에 좀 오히려 반등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원화 강세, 그리고 엔저 좀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환율 변수들이 좀 약간 리스크로 좀 같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4분기라든지 내년 실적이 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중국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FOMC 변동성이 이후에도 좀 다른 대외적인 이슈로 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보시면서 코스피 시장도 여전히 실적이라든지 수급 측면에서 좀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연말 다가오면서 금년도 이제 폐장까지 10일 안쪽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약간 좀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또 거래 대금도 부진하면서 아무래도 좀 탄력적인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스권 구간 1950에서 2000선 안에서만 좀 기술적 반등, 그런 겨냥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나마 수급적으로 시장에서 매수력이 높은 부분이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연기금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연말 연초 특성상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이제 바스켓 형태로 좀 비중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인덱스를 추종하는 매매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대형주 위주로, 좀 특히 경기 민감주 위주로 오늘 내일장 좀 반등 구간에서는 좀 분할 매수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가시성도 유효한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 건설 업종 중에 대해 가지고 더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 자금이라든지 좀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야지 좀 강세 나타날 수 있는데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우선은 지수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좀 대형주 위주로 먼저 좀 상승 구간이 이어지고, 그 이후에 좀 중소형주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내에서 기술적 반등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순서는 코스피, 그 다음이 코스닥일 것이다 하셨습니다.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로 반도체, 조선, 건설 섹터 얘기해 주셨네요.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마지막 FMC라는 아주 큰 이벤트를 앞두고서 1950포인트 기로점에 놓인 모습인데 1950포인트 기술적으로 적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매주 봐왔었던 그 주봉상의 흐름은 지지선이 1970포인트인데 그건 이미 아래로 내려왔고요. 이제 일봉상으로 따져봤을 때 1950포인트의 중요성, 이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벤트 바로 앞둔 시점에서 변동성 확대되기 이전에 중심점이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그래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큰 상승을 보였죠. 1700포인트 때부터 2060포인트 때까지요. 그 큰 상승의 38% 조정 비율의 지수 레벨이 1950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자리하고 큰 차이가 안 나죠. 최근의 저점이었고요. 거길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조정 비율도 있고, 지금 굵게 표시를 해놓은 두 가지의 선이 있죠. 푸른색하고 분홍색 선이요. 121선하고 200일 이평선이 그 자리에 또 있습니다. 1954포인트, 1955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일목구름 때 지금 분홍색 그 구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하단은 1962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하고 별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약간 그 아래쪽에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1950포인트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이벤트 지나면서 위아래쪽으로 가겠죠. 그걸 표시했습니다. 푸른색 원으로요. 1990포인트가 위쪽이게 될 테고요. 아래쪽으로 보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1950포인트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1920, 30포인트 때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점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쪽을 좀 생각하고 싶고요. 시장 내부 흐름에 이제 종목별로 그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멀쩡한 종목이 없죠. 이미 무너졌거나 이제 상승하다가 신고가 내다가 막 또 조정 들어가면서 이렇게 엎어지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린 신고가에 대한 접근하자, 이런 얘기도 이제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에 걸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강했던 종목들도 조정 시에 접근을 해야 하는 그런 약간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 시장이 좀 상승 추세로 급반전을 하면서 신고가도 따라가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반등이 전체적으로 한번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종목하고 시장이 좀 흐름이 정비된 이후에나 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벤트 앞두고 글로벌 자산시장 일단 환율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연내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면은 외국인들 자금이 신흥국에서 이탈할까 걱정이고, 또 안 돼도 수출주가 걱정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예. 우리 시장엔 좋아봐야 단발성 강세 요인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단발성 요인이 상승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또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아시아권 주요국 환율 동향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저 맨 위에 저 나라 어느 나라인가, 이게 참 궁금하죠. 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여름에
지난 그 폭락을 한번 겪었었죠. 그 환율 지금 한참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기는 거의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이 초록색 선의 N입니다. 103엔대에서 요리각과 조리각과 좀 선택의 지금 기로점에 있죠. 저것도 위로 뚫리면 우리나라 시장 별로 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한국 쪽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금 보라색 선이 중국이고 맨 아래에 있는 게 우리나라의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반대의 극단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강세와 약세로 나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테이퍼링 또 지나면서 저런 극단적인 모습들이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테이퍼링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요인 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거 딱 정리한다면 저 초록색 N이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맨 위에 동남아 쪽이 더 시끄러워질 수 있는가 이것이 좀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좀 약간 유동성이 우리나라 유입되는 것 중에서 좀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맨 아래쪽에 우리 빨간색 선의 하단이 다시 더 아래쪽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돼버린다라고 했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줄까? 이것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이퍼링 그림은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테이퍼링을 이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제 달러 강세하고 약세를 나눠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은 테이퍼링 실시가 이제 가시화돼가지고 달러 강세 흐름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관점에서 과연 원달러 환율의 반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결국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고요. 테이퍼링 연기로 인해서 달러 약세로 가는 그런 모습들 결국 원화가 추가적인 강세로 진입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수출 관련주들 경쟁력이 약해서 이제 환율 리스크에 크게 반응하는 쪽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저점을 하회할 수 있다는 그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자동차가 되겠죠.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테이퍼링 지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반영이 될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리스크 관리 쪽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그 주가 차별화가 이 테이퍼링의 재료 반영 시에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차별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거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흐름이 있는가 따져보면은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막 폭등이 나와서 우리 시장 역시 그걸 따라가서 일정 수준 낙폭과대를 좀 회복하는 정도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FMC는 뭐 잘해봐야 약간의 커플링 정도 단기 호재로 보셨고 차별화 얘기도 하셨고 보수적인 스탠스도 필요하다. 자동차는 특별히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중합적인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전에 FMC 회의 이후에는 4분기 실적장이 펼쳐질 것이다 하셨던 말씀도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4분기 실적장이자 또 내년도를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테이퍼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너무 큰 흐름의 관점에서 매크로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2008년 이후에 차별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큰 흐름이고요. 그것이 이제 QE3 지나면서 더 심화되고 가속화되고 이 테이퍼링을 전후해서 극단적인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선택적인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업종이나 종목 우리가 좀 작게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산업별로 놓고 봤을 때 소비재하고 산업재로 나눠봤을 때 일단 소비재 쪽을 우리가 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종목을 굳이 따져본다면 그 업종 내 위치에서 선두권에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한정하자. 제한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국의 전체적인 그런 환율을 포함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기업의 환율에 대한 내구성이 강한 기업 쪽으로 좀 압축하자. 또다시 압축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종목의 선택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신고가 부류나 좀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이나 종목으로 압축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고가 부류도 이제는 타이밍은 신고가를 내면서 흘러갈 때가 아니라 이제 좀 조정 시점으로 또 압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인덱스 차원에서는 박스권 좀 아래쪽으로 좀 하향 조정해서 아까 풀어놓은 그려드린 거 있죠. 잘해봐야 1950에서 1990 정도의 박스권으로 좀 단기 트레이딩에 한정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한 전략을 좀 적용시키기 위해서도 현금이 좀 있어야 될 테니까요. 이번에 좀 빠질 때 매수를 해서 선취매하셨다 하더라도 만약에 좋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등 시에 적정선에 현금은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FMC 회의 이후에 또 시장 변화 어떻게 될지 이후의 전략도 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전일 수급 특징주 추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비즈팀에 계신 박성환 차장님 불러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수급이 조금 좋아졌다는 그런 소식도 있던데 외국인들이 약간 순매수했을 때 어떤 종목 위주로 관심을 특히나 보였는지 정리된 표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현물에서 순매수를 보였던 날, 네, 여전하네요. 하이닉스, 네이버. 그런데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위아 그리고 블럭딜 이슈가 있었던 만도까지 부품주를 싹쓸이 했네요. 그리고 기관도 역시 블럭딜 이슈가 있었던 만도 가장 많이 산 것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대 모비스, 위아, 만도 등 부품주만 차별화된 관심을 보였지만 기관은 현대차를 벌써 11째 23만 원대를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타이거 200과 코덱스 200 ETF 챙겨갔고 삼성전자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매수했네요. 화면에 안 보이지만 기관이 6번째로 많이 산 종목은 LG화학이었습니다.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순매수 종목 보시죠. 어제 나홀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는데도 코스닥은 반등을 못했었는데요.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매수세가 제법 강하게 들어왔고요. 원익 IPS는 벌써 나흘 연속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고점을 넘어 신고가 노리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CJ 오쇼핑 역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위메이드도 52주 신저가 찍은 상황에서 외국인들 바닥권에 간간히 들어오는데 어제도 그 간간히 중에 하루였습니다. 비웍스도 샀고요. 기관은 솔브랜 12월 달 들어서 한 14% 정도 빠졌는데도 계속 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일단 외국인 매물을 끊임없이 받아주고 있고요. 성광밴드 그리고 서울반도체 121선에서 살짝 매수, 이오테크닉스, 제닉도 더불어서 샀습니다. 네, 차장님께 오늘 이걸 좀 여쭤봐야겠어요. 외국인들이 왜 6거래일 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에 관심을 특별히 보였을까 싶습니다. 현대모비스나 다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포인트 될 만한 종목인지 잡아주셨으면 하네요. 일단 외국인들의 일단 포지션은 거래소 부분에서는 좀 집중되고 있고 코스닥 부분은 아직도 좀 미약한 상황이고요. 환율 문제 엔화 관련된 영향이 있지만 완성차보다는 부품주가 일단 현대 기아차 국내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부품주가 통할 수 있고 과거에 엔화 관련된 환율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을 해왔던 어떤 그런 히스토리컬한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경쟁력을 보고 부품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종목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대모비스입니다. 지난주 이후에 기관이 순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4분기 완성차 생산 정상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로 모듈 마진이 6%를 하회했지만 4분기부터 완성차 생산 정상화로 모듈 마진 상승이 기대되고 있고 또한 AS 역시 파업 영향이 있었지만 4분기에는 사고성 부품 매출 비중 증가로 AS 부분 이익률 상승 역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현대차 및 기아차의 신사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핵심 부품 비중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핵심 부품 증가에 따른 마듈 모진 상승 역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대비 당분간 상대적인 아웃퍼폼은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지배구조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현대모비스가 한다고 보고 있는데 방법론은 좀 복잡할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현대모비스의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추정되고 있고요. 지주사 전환을 염두할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인적 분할까지 사업회사 가치가 높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친환경차 수요 확대에서 전체적으로 수위가 예상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친환경차 개발 주도권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가 필요하고요. 이에 따라서 현대모비스의 역할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또한 미래자동차가 안전이나 편의 그리고 친환경 요구 증대에 따라서 전자 시스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 핵심 부품 내재화 전략의 중심에 서 있는 현대모비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9만 원 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3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와 더불어서 화학업종에 대한 매기가 대속게 좀 부각되고 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후에 기관 대규모 매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에탄 크래커 시대에도 돋보일 경쟁력을 보고 있는데 LG화학은 2013년에 석유화학 경기의 지속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석유화학 부분에서는 비에틸렌 계열의 제품 다변에 성공을 했고요. 정보전자 부분에서는 3D FPR 등 신제품 개발을 통한 성장 전략이 주요했기 때문에 판단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2016년을 목표로 카자흐스탄에서 80만 톤 규모의 에탄 크래커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LG화학의 성장 전략이 향후 천연가스를 이용한 에탄 크래커들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실적은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을 저희 추정하고 있고 석유화학 부분은 계절적인 비수기 진입에 따른 스프레드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요. 정보전자 부분 역시 평광판의 계절적 수요 약세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가 소폭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폴리버 전지 캐파 증설 효과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지 부분의 실적 개선은 지속될 전망이 있습니다. 주가 상승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LG화학의 주가는 하반기 순수 석유화학 기업들의 주가 상승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고요. 꾸준히 유지되었던 밸류에이션 어떤 프리미엄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LG화학의 화학업종 중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석화 및 정보전자 소재에서 본격적인 이익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최근 주가 수준은 상대적인 저평가 상태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중 확대 기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8만 원 초반 눌림목 매수왕 목표가 3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최근에 기관이 14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일단 수급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4분기는 비수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솔브레인 주가가 코스닥 시장이 워낙 안 좋은 데다가 예상치를 하회한 3분기 실적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 등으로 하락세를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환율 하락 속에서 띵글라스 부분 둔화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가동률 조절 그리고 2차 전지 업체 재고 조정 등 비수기 영향을 또한 받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내년 1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시안라인 가동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1분기에 빠르게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내년 1월 1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시안라인 가동 효과에 의한 반도체 부분 개선 그리고 띵글라스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재료 부분 회복 등으로 4분기 대비 각각 5%와 15.5% 증가한 1687억과 27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밸류에이션 중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분기 실적 둔화 우려 때문에 주가 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내년 1분기부터 삼성전자 시안라인 가동 효과를 중심으로 반도체 부분의 빠른 실적 회복 그리고 내년 1분기 이후에 띵글라스 부분 회복 및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가동률 회복에 따른 디스플레이 부분 실적 개선 그리고 자회사들의 실적이 호전되고 강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PE 기준으로 과거 밴드 중하단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43,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4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현대모비스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로의 전환 기대 모멘텀이 있었군요. 현대모비스, LG화학, 솔브레인 모두 눌림목 매수해볼 만한 종목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FOMC 회의는 지금 이미 열렸고요. 이틀 동안 열리기 때문에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4시면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직전에 뉴욕 증시는 약간 위축되면서 사흘 소폭 조정을 보였고 우리장은 전일 코스피 기준 상승폭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약간의 미미한 상승이었지만 엿새 만에 반등했었고 외국인들도 살짝 현물을 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코스닥은 계속 흘러내렸다는 점인데 오늘까지도 결과를 알 수 없는 건 마찬가지고 뉴욕에 또 한 번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큰 폭의 반등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전문가의 얘기 중에 좀 들어볼 만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FOMC 회의 내용, 이 매크로에 집착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오히려 실전에서 FOMC 회의 이후에 테이퍼링이 연내 시행되는지 않는지에 따라서 외국인
한율 또 그와 관련된 수출 주간도 자동차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후에 특별히 실적에 따른 차별화장은 더 심각하게 도래될 수 있다고 하니까 FOMC 회의 직후에 실전에서 투자 방법을 지금부터 고민해 보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출발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더 오래간만이라고 느껴지죠. 한맥투자증권 고광식 부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그래도 빨간불로 일단 출발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6포인트 상승한 1971포인트 정도 좀 시작을 했고요. 역시 코스닥도 강보합권에서 지금 486.70 정도에서 일단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섹터를 놓고 보면 골고루 좀 상승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좀 상승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형주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위 쪽에서도 보면은 삼성전자가 한 6천 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밖에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상위권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네이버가 오늘 같은 경우 한 7천 원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근에 특히 어제 셀트리온이 한 3% 정도 올랐습니다만은 역시 오늘도 한 200원 정도 상승한 38,700원 정도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서울 반도체 350원 정도 상승, GS 홈쇼핑도 한 1,500원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장이 지금 개장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한 60억 정도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소폭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개인이라든가 기관들은 좀 물량이 나오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미국 뉴욕 증시가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역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도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테퍼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역시 글로벌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일단 그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연내 실시를 하든 내년 3월에 실시를 하든 일단 그 노출된 악재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실적이 수반되고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보다는 오히려 코스피의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한 매매 전략이 좀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전략 주셨는데 말미에 또 다시 한번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1970선 살짝 웃돌면서 개장을 했고요. 코스닥도 나흘 만에 빨간불, 어제 오전에도 사실 이랬었거든요. 일단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요, 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살짝 1% 가까이 반등했었는데 오늘 약간 매물이 나옵니다만 또 큰 폭은 아닙니다. 좀 쉬어가는 아침장 분위기인데요. 일본에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의 11월 수출 집계가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8.4%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예상을 상회한 그런 지표였었는데 아무래도 FOMC 회의 직전에 나와서 지표의 무게감은 적지 않았지만 일단 주목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나가보죠. FOMC 회의 직전 달러원 어떻게 개장했을까요? KB 외환선물로 가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물가가 나왔더라고요. 11월 소비자 물가 전달과 동일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인플레는 많이 부담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NDF는 좀 올랐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개장했습니까?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90전이 상승한 1,053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52원과 1,053원 4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소폭 하락한 1,052원 3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어제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요. 결과를 기다린 상황에서 달러와는 아직 분명하게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달러 엔의 경우는 뉴욕 증시 하락 마감을 반영하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유로 달러의 경우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과 유럽 경제 지표 호조 등을 동시에 반영하면서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에 띄는 흐름은 호주 달러를 비롯한 상품 통화들의 약세인데요.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과 또 호주 달러 수준이 불편할 정도로 높다고 언급한 호주 중앙은행의 의사록 공개 여파로 호주 달러는 달러화 대비 3년 내 최저 수준에 근접하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달러의 약세는 원화의 약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지표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전월의 1.0%보다는 상승한 1.2%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 연준의 정책 목표치인 2.0%보다는 크게 떨어진 수준이기 때문에 미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를 단행하기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겠고요. 결국 현재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이번 달에는 테이퍼링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고용과 제조업 지표 호조 등을 반영해서 테이퍼링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입니다.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인다고 하는 것 역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파트타임 위주로 고용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실시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에 테이퍼링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달러원은 1,050원을 하향 돌파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초에 반드시 테이퍼링을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성명서라든지 또는 버냉키 기자회견에서 언급하는 경우나 또는 상징적이나마 소액의 테이퍼링을 단행할 경우에는 달러화 약세는 제한을 받으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최근 달러원의 움직임을 보면 장 초반에는 상승한 후에 장 마감으로 다가갈수록 업체들의 내고 물량으로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비슷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1,050원 초반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경필 팀장님의 개인적인 전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 연내 테이퍼링이 사실상 시행이 안 되고 달러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1,050원을 하향 돌파하는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FMC 회의 결과 나오고 나서 더 면밀한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정경필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오늘 아침 풍력 테마가 불고 있는 것 같아요. 태용이 가장 강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멘스가 사상 최대 규모의 풍력 설비 수주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위기로 풍력 테마가 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나머지 동국 SNC라든가 현진 소재 같이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SKC 솔믹스가 급등합니다. SKC 대상으로 한 100억 정도 유증 결정됐다는 소식이 솔믹스의 호재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종목은 전일 급락했었던 종목이죠. 분식 회계설 때문에 힘들었었던 대우건설인데 오늘 1%대 그래도 미미하지만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보자면 한국가스공사는 어제 낙폭을 좀 줄여서 다행이긴 했지만 오늘 반등을 아침에 보여주진 못하면서 대우건설과는 조금 다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 세 종목 분석을 명동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명동 W프레스티지 센터에 계시는 정윤상 PB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풍력주들 오늘 강한 모습이네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풍력주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태웅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7.39%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K 동국 SNC 같은 경우는 3.16%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밖에도 현진 소재는 9%대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모처럼 또 풍력주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죠. 풍력주들 좀 강하게 움직이거나 떨어질 때는 좀 살살살 좀 녹는 기분으로 조금씩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렇게 해외발 호재라든지 아니면 그 풍력 전체적으로 좀 훈풍이 달았을 때 또 급등했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태용 같은 경우는 지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멘스가 사상 최대 규모의 풍력 더빈을 수주를 함에 의해서 지금 태용, 현진 소재 등의 그런 풍력 전반적인 훈풍을 지금 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은 지멘스는 지금 워런 버핏의 유틸리티 업체죠. 그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와 1.05 기가와트 규모의 그런 풍력 터빈 계약을 지금 체결을 했었습니다. 아이오와 중심으로 해서 미국 중서부 지역에 오는 2015년까지 상반기까지 공급될 예정이고요. 계약 규모는 약 10억 달러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태웅이라든지 현진 소재가 직접적인 수주를 받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력한 호재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호가도 상당히 좀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태웅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하는 와중에도 10% 가까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풍력주들 이렇게 대규모 수주뿐만이 아니라 보고서라든지 이런 전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석탄 발전과 경쟁할 정도로 지금 낮아진 풍력 발전 단가와
또한 지원 제도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풍력 시장은 당분간 호황이 좀 예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지멘스의 선전으로 인해서 태웅이라든지 현재 소재의 실질적인 가치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멘스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기준으로 태웅의 매출 중 약 17%를 차지할 정도로 큰 고객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멘스의 수준은 곧 태웅의 그런 호재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태웅 쪽에는 약 500억 원 가량의 그런 관련 수주가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태웅의 지멘스 매출액이 약 710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계약 규모가 거의 80%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그런 호재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동국 SNC 같은 경우도 300억 원대의 공급 계약을 좀 따냈다는 소식에 의해서 좀 호재가 있었죠. 특히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악시오나 미국 법인과 304억 6,600만 원 규모의 그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지금 체결을 했었고요. 이 규모는 지금 회사 작년 매출액이 거의 21.82%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굵직굵직한 그런 수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특히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수주를 받았을 때보다 저가 매수에서 이렇게 수주를 받았던 뉴스가 나오면 상당히 좀 호가 측면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 측면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력주들은 앞으로도 저가 매수에서는 한 번쯤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풍력주들 꾸준히 그런 그 수주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크게 가끔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풍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태양광 쪽 신재생 에너지들도 재료 쪽에서 눈에 지금 띄는 그런 선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미국 증시에서는 태양광 관련주들도 좀 동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아니면 나스닥에서 두 번째로 지금 상승폭이 큰 캐네디언 솔라 같은 경우도 지금 1%대에서 2%대 그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태양광 관련주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두 번째 종목이죠. 지금 그 SKC 솔믹스 같은 경우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이렇게 좀 분위기 전환을 해봤습니다. SKC 솔믹스 같은 경우도 지금 대규모 그 유상증자 참여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호황을 받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최대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죠. 지금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6.74%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KC에 대해서 SKC 솔믹스의 2차 유상증자에 지금 참여를 했고 지분율 재확대에 나선다고 지금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2차 유상증자의 단독 참여를 통해서 SK는 추후에 SKC 솔믹스의 실적 개선에 대비한 지분율 재확보를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유상증자 전에는 지금 46%의 지분율이었는데 이후에는 28.5%로 떨어졌고요. 이번 유상증자 이후에는 41.4%로 지금 재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C 솔믹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로 마련한 100억 원의 그런 그 자금은 재무구조 개선에 지금 나설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현재 적자 지속에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거의 460% 3분기 기준으로까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는 4분기에는 실적은 지금 360억 원으로 3분기가 유사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비수기로서 필름 화학 부분은 이익이 소폭 낮아지겠지만 연결저회사의 실적은 지금 앞으로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의 화두는 어떤 것이냐? 계열사라든지 아니 모기업, 자기업의 그런 유상증자에 참여를 통해서 자본의 지금 증자를 좀 꾀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SKC 솔믹스도 지금 현재 실적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관계 회사의 그런 유상증자 참여는 SKC 솔믹스에는 단기적인 이슈는 호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실적 받침이 돼야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로 14% 가까이 올랐지만 지금 현재는 한 4.6%까지 좀 계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KC 솔믹스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손실권이신 분들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C 솔믹스 2011년 3월 22일 날 14,333원까지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10분의 1 토막
낮죠. 지금 1,475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가에서는 뭐 접근을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계속적으로 밀렸죠. 그렇다는 이유는 저가에 접근을 했던 분들이 지금 저가에 샀지만 계속적으로 밀렸다는 얘기로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가 바닥권이냐가 가장 큰 핵심일 텐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4분기 실적이 나오겠지만 4분기에도 실적 부분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방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SK 솔믹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특징주가 돌발 종목 외에도 더 보이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는 ED가 될 것 같습니다. 주가 급락 사유 없다라는 소식에 어제 이미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마감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급등을 해주고 있는 ED 한번 살펴보고요. 싸이가 이 특별 출연을 한다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업체인 레드로버가 오늘 싸이 효과를 톡톡히 누르면서 역시 급등하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종금이 우리 금융지주 핵심 자회사로 부상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역시 오늘 아침에 큰 폭의 상승을 그려내고 있고요. 창 엔지니어링은 1대1 무중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 신고가를 또 썼습니다. 자, ED, 레드로버, 우리종금, 창의 엔지니어링 순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구광식 부장님. 예, 일단 뭐 최근에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뭐 사유가 없다고는 했습니다만 네. 주가 흐름은 비교적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D 같은 경우는 뭐 교육 장비 및 지능형 로봇이라든가 전자 계측기 제조를 하는 전문 업체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근래 들어서 그 매출이 그 감소를 하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그 지표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 좀 우량한 편에 좀 속하지 못하는 부분은 주가 상승을 좀 제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뭐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회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2.8% 정도 상승 2,345원 전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역시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최근에 주가가 단기 또 급락한 반발 매수의 성격이 좀 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본다면은 최근에 흐름은 개인들은 오히려 어제까지 좀 파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외국인들은 어제 한 15만 8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매도와 매수가 키움증권 창구에서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에 치열한 매매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최근에 반등은 좀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새롭게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로버는 그 싸이가 뭐 특별 출연한다고 해서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특히 이제 미국 내년 1월 17일 정도에 넛잡이라는 물론 이제 그 레드로버에서 제작한 그 애니메이션 토종 패밀리 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일단 미국 쪽에 한 3,000개관 정도가 지금 좀 계약이 돼 있고 따라서 최근에 13일부터는 지속적으로 좀 그 예상 상향작에 대해서 좀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현재에서도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 그 디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2,275개관이었고 한국판 올드보이가 한 580개관 정도였습니다만은 그 한국판 올드보이는 한 5개관에 그쳤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3,000개관에서 동시에 일제 개봉을 한다면 좀 더 그 상승 이런 좀 모멘텀을 갖출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7%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7,6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점 측면에서는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 매수세가 유비되고 있고 반면에 기관은 좀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바닥권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따라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좀 더 수반이 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이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를 권해드리고 싶고 새롭게 뭐 관심 갖고 계시던 분들은 좀 좀 눌림목을 준다면 현재 뭐 7%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요. 한 4, 5% 정도 내외까지 좀 상승폭을 좀 눌러준다면 오히려 좀 한 10% 내외 정도의 아마 새롭게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도 좋을 것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좀 살펴볼 종목은 그 우리종금을 한번 좀 보겠는데요. 최근에 그 우리금융에서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 그 1+3 해가지고 패키지로 일단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오는 20일 날 우리금융 지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뭐 KB금융이라든가 NH, 이런 파트리스트, 이런 3개 정도사가 좀 강한 그 매수 의지를 갖고 있고요. 인수에 대한 뭐 기대감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 업황을 놓고 본다면 역시 증권 산업 업황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부분은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에서 만약에 우리투자증권을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뭐 매각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투자증권의 그 빈자리를 우리종금 쪽에서 메꾸는 전략을 좀 펼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움직임도 이렇게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9.5% 정도 상승한 608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주가 흐름은 워낙 좀 장기간 횡보하는 모습이었고, 지난 6월 달에 급등했던 부분은 역시 우리금융의 피인수됐던 부분이 강한 그런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재료가 소멸되면서 다시 급락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최근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좀 뭐 한 10% 가까이 급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가격대에서 뭐 새롭게 강하게 매수에 진입하기는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 만약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그 추이를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새롭게 진입하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오늘보다는 뭐 내리라든가 향후 좀 상승폭, 이 갭을 좀 메꿔주는 그런 시점에 한 10에서 20% 정도의 새롭게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살펴볼 종목이 청해 에너지령이라는 종목인데요. 특히 1대1 그 무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좀 현재 가격대를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8% 상승한 5,250원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갭 상승한 부분이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롭게 관심을 갖고 진입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5일선에 붙여지는 뭐 5,000원이 좀 이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때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새롭게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한 10% 정도 내외 좀 비중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의 접근은 좀 유효할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뭐 단기간에 뭐 수익을 챙긴다든가 이런 전략이 쉽지 않은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도 한번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뭐 최근에 뚜렷한 뭐 매수 주체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뭐 거의 손을 안 대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하고 개인 간에 치열한 좀 매매 공방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좀 소폭 파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 증가량이라든가 또 수급적인 측면도 면밀한 체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상해 엔지니어링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추가적인 종목들 더 눈에 띕니다. 아까 제가 잠깐 놓쳤던 종목이 있는 것 같아서요. 대우건설, 한국가스공사, 전일 조금 이슈가 있어서 많이 밀렸던 종목인데, 오늘 대우건설은 반등을 주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어제 좀 낙폭을 줄여놔서 그런지 오늘 일단 반등은 못 주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어제 빠졌었고, 대우건설은 기억하시겠지만 분식회계설 어제 하락의 핵심 이슈였었죠. 오늘 이제 추가적인 연장선상에서 두 종목 비교 분석해 보겠고요. 동양시멘트가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이런 전망 때문에요. 이틀 연속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살려두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 추가 상승 보이고 있고요. 일진홀딩스는요, 뭐 일진전기, 일진다이아 등 다양한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자회사 성장 기대감 때문에 오늘 또 신고가를 쓰고 있네요. 자, 대우건설, 한국가스공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윤성 PB님. 예, 대우건설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하락폭이 컸었죠. 거의 저점이 마이너스 13.19%까지 하락을 했다가 어제 종가 때 마이너스 11.14%까지 조금 낙폭을 좀 줄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02%까지 좀 올랐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조사에 따라서 주가 낙폭이 컸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살짝씩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감원 같은 경우가 지금 대우건설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지금 제보가 접수가 됐다면서 지금 회계 감리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지금 밝힌 바 있고요. 대우건설이 공사와 관련해서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위주로 지금 감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은 밝혀진 것은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가능성이 우선은 몇몇 증권사에서는 지금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유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좀 힘들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호가를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그렇게 위반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 시장들의 그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계 기준상 예상 투입 원가를 기반으로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기 때문에 원가율 조정 없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기는 지금 어렵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다고 좀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대규모로 이렇게 분식 회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시장 그 회계 처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큰 시장의 악재는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작은 이슈라도 크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상당히 뭐 국내 부분이 아니라 또 특히나 또 해외 쪽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큰 그런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는 조금만 나와도 상당히 크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GS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도 실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도 또 이런 부분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건설주들 앞으로도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언제든지 회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발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단기 트레이딩에 꼭 임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건설주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건설주 사는 첫 번째 이유, 대부분의 이유가 저가 매수라고 판단하지만 실적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단기 순이익이 낮아지면 이 주가가 저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기본적인 단기 순이익이 받쳐주면 그때는 PER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재무 분석의 그런 도구들에 의해서 저평가의 영역으로 들 수 있지만 아직까지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가 등락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에 좀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이 지금 한국가스공사죠. 한국가스공사 어제 같은 경우도 낙폭이 컸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가 저가가 마이너스 7.18%였습니다. 하지만 종가 때 마이너스 4.84%까지 낙폭을 좀 크게 좀 올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좀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아직도 마이너스 1%대의 약세 흐름이 유지를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캐나다 가스존의 그런 손실 부분도 어느 정도 또 그런 부분도 같이 겹쳐 있는 그런 악재로서 돌발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캐나다 가스 광구에서 손실이 좀 발생해서 적자 전환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증권사 목표 주가도 지금 전부 다 지금 하향 조정으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올 연간 영업 실적 전망치가 정정을 했죠. 정정 공시를 통해서 올해 순이익 기준이 기존에는 2,993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3,422억 원의 적자 전환이 지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주로 3분기의 결산, 실손 반영 및 캐나다 홈리버 가스 광구에서 발생한 3,800억 원의 규모의 손상 차손 때문이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스 광구에서 손실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요. 최근 액화 천연가스죠. LNG 가격이 급락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악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참여 중인 캐나다 홈리버 광구는 올해 탐사 평가 단가에서 개발 생산 단계로 재분류가 됐고요. 그 평가 과정에서 약 3,800원의 규모의 손상 차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상 차손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지금 셰일가스 개발 확대 등에 따라서 LNG가 반대급부로 인해서 공급 과잉으로 최근 북미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이 했기 때문입니다. 10월 초에 저점으로 유상증자 문제에 대해서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가스요금 인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10월 초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었지만 이번 손실로 단기적 주가 조정은 지금 현재 불가피해 보입니다. 향후 가스공사의 지금 주가 흐름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바뀔 수 있겠지만 미수금 회수용 요금 인상 여부라든지 아니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이익 확대 등 긍정적 변수들의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반등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현재 좀 차트가 여러 가지 좀 악재로 인해서 좀 깨져 있는 상황이죠. 여태까지 그 한국가스공사의 그 주가 흐름을 보면 51,330원에서 현재까지는 7만 원까지는 지금 이평선을 타면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64,100원으로 급락을 하면서 지금 차트 자체가 좀 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선에서 어느 정도 수급을 받쳐주면서 올라갈 수 있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동양시멘트입니다. 동양시멘트 어제도 상당히 상승폭이 컸었는데요. 동양시멘트 거래하시는 분들 지금 단일가 가격이기 때문에 좀 호가창이 좀 3개씩밖에 안 보이는 거는 좀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존속 가치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감자를 할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시장의 참여의 기대감이 좀 큰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약 3천억 원 정도의 많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동양시멘트 조사위원이 지금 대주 회계법인에 따르면 동양시멘트 존속 가치가 9,850억 원, 또 청산 가치는 6,570억 원으로 좀 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산 총액 같은 경우가 2천억 원대로 부채 총액보다 약 3천억 원 정도로 지금 많은 것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동양시멘트의 내용이 좋구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한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동양시멘트의 지분을 담보를 해서 TY 석세스라는 그런 상품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동양시멘트가 감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상당히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감자 여부는 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라고 좀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자회사의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일진다이아 같은 차트를 보시면 지금 1,600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60일선과 5일선이 맞닿으면서 이평선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주가의 방향을 그때는 좀 장기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우상향 방향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00원대에서 지금 한 단계 레벨을 해서 2,500원대까지 간 다음에는 이평선이 순항을 지금 그리면서 3,30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선은 97% 자회사인 알피니언이 지난 4년간 연 10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바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강자들이 지금 초음파 진단기 시장에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4분기 때 흑자 전환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매출 700억 원과 영업이익 80억 원을 지금 달성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회사죠. 일진전기도 내년 실적의 정상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가 수주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경쟁력 있는 중저압, 초고압선, 송배전, 설비, 변압기 등 기존 사업 부분의 수익이 좀 회복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자회사들, 특히나 또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도 10%대의 성장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자회사들의 그 호재가 일진홀딩스의 지분법 평가 이익으로 호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지금 주가에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61선과 21선, 5일선이 다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 접근하실 분들은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진홀딩스까지 전략 감사합니다. 오늘 새내기 주죠. 나름대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자동차 부품주인 금호 NT가 전일 급등했는데 오늘까지 이틀 연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장한 이후 반짝했다가 참 힘겨운 흐름을 보였던 금호 NT, 어제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연관지어서 자동차주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일 저희가 조금 전에 수급 특징주 보여드리면서 외국인들이 현대차, 기아차 외면하는 와중에도 모비스와 만도와 현대위아를 사는 모습이 참 특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었는데 오늘도 현대 모비스 정도 기아차가 살짝 같이 올라오는 정도지만 현대차는 결코 반등을 같이 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내부에서도 뭔가 좀 엇갈리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선주가 오늘까지 사흘 연속 반등합니다. 조선주 반등은 어디까지일까요? 역시 장이 우선시 돼야 될까요? 금호 NT에서부터 자동차 연결지어 보고요. 조선주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장님. 예, 일단 그 금호 NT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라 할 수 있고요. 특히 내장재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8월 2일 상장 이후에 뭐 나흘 연속 상한가도 이렇게 보였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꾸준하게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는 상당폭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한 35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올해 그 매출 3분기만 놓고 본다면 매출이 한 118억 정도의 1억 원 정도 영업 적자를 기록을 또 했었거든요. 어제 급등에 의해서 오늘도 한 6% 정도 이렇게 급등한 5,070원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거래량이 좀 수반되는 부분, 특히 이제 자동차와 연관돼서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에 그 엔저 현상에 일정부 좀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런 오히려 부품주라든가 관련돼 있는 이런 좀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좀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 보더라도 물론 60일에서 단기에 좀 매물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거래량이 좀 더 수반이 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뭐 새롭게 좀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물론 이제 4분기 실적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더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10% 내외 정도로 신규 새롭게 좀 진입하시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은 뭐 기관들은 그렇게 손을 대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외국인하고 개인 간의 좀 치열한 매매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살펴볼 그 섹터가 역시 그 자동차하고 뭐 부품주,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 기아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물이 나왔던 것 같고요. 반면에 모비스라든가 뭐 저희가 첫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현대외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또 분석이 되고 있고요.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물론 이제 보합권에서 마이너스 500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물 출회로 주가는 오히려 좀 약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품주라 할 수 있는 현대외화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동차 엔진이라든가 산업기계 이런 부분이 실적 개선되면서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세를 유입이 좀 꾸준하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오늘 뭐 보합이 19만 4,500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종목은 오히려 조정시마다 좀 비중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완성업체들 글로벌 시장에서 총 생산한 비중이 한 4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엔저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조정시마다 좀 새롭게 진입하시는 전략도 좀 좋을 것으로는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관련주들의 최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나왔던 그 유로존 경기 지표가 일정 부분 좀 호전된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선진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조선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현대미포조선이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뭐 상승세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올해 전체 수주 목표액의 한 180% 이상을 달성했다는 부분도 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제 4분기 실적이 현대미포조선은 좀 적자폭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주가 상승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역시 그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좀 수반이 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 부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수급적인 측면은 외국인 기관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부분도 조정시마다 오히려 물량을 좀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정말 돌발 종목이 하나 더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저는 그냥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요. CJ ENM, 요거 이제 한 35,000원, 뭐 4만원까지 아니더라도 가겠지 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하한가에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게임 사업을 뭐 포기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큰 타격이겠죠? 이 부분은요, 명동으로 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윤성 PB님, CJ ENM 하한가까지 들어가고 있나요? 예, 지금 거의 지금 하한가에
지금 까지 하락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호가창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돌발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한가까지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상당히 변동폭은 커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CJ E&M 결국 그 게임 사업 부분을 당초에 검토됐던 부분은 CJ 게임즈의 계열 분리를 하기로 한 바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도 주가 한 차례 좀 곤욕을 치렀었는데요.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게임 사업을 포기하기로 좀 결정이 됐다고 지금 뭐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CJ E&M 소속인 넷마블을 포함해서 CJ 게임즈와 자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방식이 지금 유력하게 고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CJ 같은 경우는 게임 사업에서 지금 철수하기로 좀 내부적으로 좀 결정을 내리고 인수 대상을 지금 물색하고 있는 것까지 지금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매각 절차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CJ E&M 지금 아예 그 게임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하락폭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동차주들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지금 낙폭이 상당히 크고 또 현대모비스는 또 이와는 좀 반대로 좀 견조하게 좀 움직였던 부분은 오로지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완성차들을 좀 접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또 신차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기대감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차 한번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좀 좋지 않으나 그렇게 타이밍을 잡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조선업종인데요.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수주 부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단가 부분에서 효력을 발생할지는 앞으로도 수주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나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컸다가도 또 61선 받으면서 또 올라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대우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조선주들 보면 61선 한번 깼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좀 접근해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정말 없는데 CJ E&M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고 계신 분들 뭐 손절해야 됩니까? 예, CJ E&M 같은 경우 지금 거의 하한가에 지금 안착을 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손절을 지금 매매하기는 쉽진 않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악재가 있고 이런 악재 부분이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좀 보수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임하시기 바라겠고 물량을 줄이실 수 있으면 우선은 좀 호가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이 좀 크시다고 하면 좀 비중을 좀 더 싣는 전략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와, 여기에서 또 하한가를 맞을 줄이야. CJ E&M 오늘 게임 사업 포기 이슈 나오면서 하한가로 들어갔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광식 부장님 짧게 한 말씀 조언 들어보죠. 예, 저 생각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네. 역시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으나 물론 미국에 있어서의 테이퍼링, 조기 실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오히려 이런 기회에 좀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그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우량 대형주 중심으로 좀 하락할 때마다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이 내년까지 봤을 때는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유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섹터 쪽에서는 현대웨어라든가 이런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좀 긴 안목에서는 조정시마다 오히려 좀 물량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지멘스발 수주 기대감 때문에 풍력주가 훨훨 날면서 대장주로는 태웅이 아닌 현진 소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한가였는데 정반대 지옥으로 떨어진 종목이 있어요. CJ E&M 오늘 CJ 쪽에서 게임 사업 완전히 손 뗀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CJ E&M은 가격 제한폭까지 밀려 있습니다. 오늘 귀한 두 분의 조언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고광식 부장님, 동현증권 정윤성 PB님과 함께 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260선 회복하는 줄 알았는데 12시 1시 구간 밀렸던 거 오늘 아침에 다 만회하네요. 전체적으로 일단 시장 기술적인 반등 충분히 지금 가고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위치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출발은 관망세, 눈치 관망 출발됐습니다. 시장이 위쪽으로 조금 뽑혀놨던 것은 투신 쪽에서의 움직임과 그리고 개인들과의 또 다른 이제 디커플링, 즉 엇박자 패턴에 의해서 위쪽으로 좀 올라갔는데요. 역시나 가두리 박스권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는 시간상 한 11시쯤 가서야 단기 추세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물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긍정일 수는 있겠지만 그 폭 자체가 조금 약하다. 그렇다면 하락도 제한적, 상승도 제한적이다라고 먼저 결론드리겠고요. 개인들만이 매수 포지션, 외국인과 기관계 동반 매도 압박, 특히나 금융투자가 매도 압박 부분 관만해서 투신 쪽이 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거 조금 특징적으로 잡으실 수가 있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는 콜옵션 쪽 추이보다는 풋옵션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었고요. 그 관점 속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일단 개인들과의 반대쪽으로 포지션들이 많이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 매수세, 베이시스 깊은 백어데이션 상태에서 현재 베이시스가 0.5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 깊은 백어 이후에 계속 순차적으로 가격이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포착하기 이전에 앞서서 일단은 바스켓이 비어있다는 이유로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특징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프로그램의 시장의 영향력은 적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금일장 관전 포인트에서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 잘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외국인들 매도 확대일 경우에는 시장 가두리 박스에서 상단 뚫어내기 어렵다. 일단 쉬어갈 가능성, 우리나라도 지루한 횡보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신호등의 모양상으로 접어서 말씀드리면 신호등의 오늘 황금 라인은 258.20으로 설정을 합니다. 요 밑에 부분에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겠고요. 258.20에 이탈이 없다라면 역시나 매수 쪽이 좀 더 유리한 위치겠고요. 여기 이탈 나온다라면 매도포로 가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8.20 황금 라인 잡아주셨는데 3차 상승까지는 글쎄 잘 모르겠다 하셨었는데 외국인 선물 매도 이렇게 계속 확대되면 아마 가긴 어렵겠다라고도 전망해 주셨습니다. 김도영 멘토님 제한적 시간 속에서도 깊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마치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들고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